It's the Joint Strike Ship concept. So Hanwha Ocean received a conceptual design for this, what is basically an arsenal ship, just last month. It is a requirement of the ROK Navy as part of the kill chain of the ROK military, which calls for destroying as far as possible the strike system based in North Korea. So arsenal ship means a vessel fitted with many strike weapons. This one fit. 결국 합동화력함 건조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위 영상의 모습처럼 합동화력함은 미사일을 대량으로 탑재하는 주말트급 전투함으로 해군은 미국의 아스널십 같은 한국형 합동화력함을 건조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2023년 한화오션이 개념 설계 계약을 따냈고 모델도 공개했는데 불과 2년 만에 모든 계획이 백지화된 것입니다. 개발 완료된다면 엄청난 화력이겠지만 군은 생존성 취약과 전력 중복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공개되었던 합동화력함은 8,000톤급으로 90기가 넘는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있으며 이 중 15기가 신형 탄도미사일로 채워졌습니다. 세 척이 동시에 발사하면 최대 45발을 쏟아부을 수 있는데요. 이런 화력과 달리 고비행 미사일을 대량으로 탑재할 경우 생존성이 취약하고 기존 육군이 보유한 미사일과 기능 면에서 중복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워낙 많은 미사일을 탑재했기에 탐지 능력이 최소화되었는데요. 이 역할을 대신할 이지스함이나 공중조기경 보통제기 등과의 연계가 필수적이었고 자위용 무장이 빈약한 만큼 격침에 대한 위험이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라도 합동화력함이 격침이라도 당한다면 대한민국이 입는 충격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은 앞으로 합동화력함 대신 구축함의 미사일 발사수를 늘려 타격 능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합동화력함 프로젝트가 중단된 이유와 우리 군의 플랜 B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주 7기동 전단이 운용할 합동화력함 3척에 책정되었던 예산은 2조 2,833억 원입니다. 합동화력함이 맡을 임무는 해상에서 적의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것으로 실제 개발이 완료됐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보유했던 사상 최강의 화력체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합동화력함은 원양항의 능력을 갖춘 대형 선박에 최대한 많은 양의 함대지 미사일을 때려박은 단순한 함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탑재량을 늘리기 위해 필연적으로 자위용 무장과 레이더 등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 미국이 제시한 모델 합동화력함 아스널10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라는 단순한 개념이었습니다. 아무리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곤 하지만 미국이 제시한 개념은 뭔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미국형 합동화력함은 VLS-500셀에 해상형 에이테크스 발사대까지 장착하는 등 치명적인 중장거리 미사일을 잔뜩 탑재하고 있지만 자위용 무장은 155mm 한포 1문이 고작이었습니다. 또 소련이 추진했던 탄도미사일 순양함도 VLS-200셀을 갖추었지만 근거리 방어용 무장은 30m 주포 1문뿐이었는데요. 미사일 탑재량에 비하면 자위용 무장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합동화력함 개발을 발표했을 때도 국내외 많은 전문가는 생존성을 걱정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한화가 개념 설계 계약을 따낸 이후 지난 마덱스 2023을 통해 공개된 사양에 따르면 한국형 합동화력함은 미국 아스널10처럼 극단적으로 공격에 모든 걸 투자한 기형적 함정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적인 스텔스 성능을 갖춘 이지스함에서 공격력을 극대화한 쪽에 가깝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마스트인데요. 합동화력함의 마스트는 외견상 KDDX의 통합 마스트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인데요. 이는 합동화력함의 초기 개념을 생각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설계입니다. 다시 말해 이지스함급의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했다는 것인데 이는 곧 합동화력함 단독으로 함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에이사 레이더를 기반으로 해군 함대공 미사일 등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경보기에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목표물을 설정할 수 있고 이지스함 없이도 계함 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탑재되는 미사일은 해공 함대공 미사일과 2030년까지 개발 예정인 신형 함대공2 미사일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8셀 중 일부는 합동화력함의 목적에 맞게 해룡 함대지 미사일과 해성2, 통칭 현무3 순항미사일이 탑재될 확률이 높았는데요. 현무 계열 미사일 중 유일하게 순항미사일로 개발된 현무3는 가장 최신형인 D형 기준 유효 사거리만 무려 3000km에 육박합니다. 이쯤 되면 합동화력함이 지내 해군 기지에 정박한 상태로도 중국 전역을 타격 목표로 삼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시간당 약 37km 정도의 속도로만 움직이는 합동화력함의 특성상 적성국에서 우리 군의 미사일 발사 위치를 특정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전략 무기가 탄생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장점만 있을 리는 없습니다. 애초에 합동화력함을 만들려 했던 목적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은 잔뜩 만들어 놨는데 이를 발사할 이동형 발사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떠다니는 대형 선박에 발사대를 잔뜩 때려 박은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미국 의회가 아스널10을 무산시킨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폐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체 방어력이 부족해 쉽사리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우리 군은 기존 구축함의 발사대 수를 늘리는 방안과 더불어 육지형 이동 발사대와 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구축함은 스텔스 성능과 기동성 등 모든 면에서 전 세계 어떤 구축함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KDDX 개발을 통해 우리 해군이 이루지 못한 또 하나의 수건 사업, 기동함대 창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2척, 미니 이지스함인 KDDX 2척, 마지막으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2척 등 6척으로 이루어진 3개의 기동전단을 총 18척, 1개 기동함대로 창단하는 것이 세부적인 계획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대한민국이 개발한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적의 도발 원점을 완전히 파괴하는 대량응 징보복의 가장 강력한 수단, 함대지 타격 능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가령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탄두 중량만 1톤에 육박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포의 강화 콘크리트 관통 능력은 무려 24m 이상입니다. 대기권 최외각까지 상승한 뒤 하강하면서 마하10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현무포의 중금속 탄두부는 관통 능력만 봤을 때 TNT 1킬로톤 수준의 전술핵에 육박하는데요. 해가 갈수록 땅속 깊이 숨어드는 북의 비밀기지를 타격하는데 이보다 좋은 수단은 없습니다. 가령 평균 깊이 100m에 달하는 극대심도 평양 지하철 내 군사기지를 타격하기 위해선 관통력에 중점을 둔 현무포를 구축함에 주무장으로 탑재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관통력이 아닌 대지상 타격이 목적이라면 현무포의 탄두를 확산탄으로 바꾸면 되는데요. 단 한 발로 축구장 200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지난 2022년 전력화에 성공한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도 준비 중입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우리 군의 무기체계에서 가장 베일에 쌓여있는 미사일 중 하나로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봤을 때 대략 전장 6m 이하, 직경 533mm의 탄두 중량은 200에서 300kg, 최대 사거리는 550km 내외로 추정됩니다. 탄두 중량은 높은 편이 아니지만 항공기처럼 복잡한 비행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이 초음속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장점인데요.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우선 격추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 물론이고 고중량 탄두를 탑재하지 않아도 운동에너지만으로 적함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대함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역시나 중국 때문인데요. 중국은 서해에서의 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경 124도 인근 해역에서의 군사훈련을 통해 해양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상 공해에서의 일방적 조치로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서해 중간 수역에서의 군사훈련 빈도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군함이 대한민국 이지지 군사경계선을 침범한 사례는 무려 1000번이 넘고 작년 상반기에만 약 10회의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민간 어선의 불법 조업도 상당한 골칫거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해양 자원을 싹쓸이하는 중국 어선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받는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한국에서 이미 수차례나 외교적 대응을 했지만 중국은 그저 민간 선박의 일탈로 치부하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국 방어선이 헐거워진 틈을 타 중국이 랴오닝함이나 배수량만 4만 톤에 육박하는 075형 강습 상륙함 같은
대형 함정들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다면 이를 지상에서 대응하기엔 때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중국이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바다에서 먼저 제거하는 것뿐인데요. 이를 위해서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가장 고화력의 대한미사일을 구축함에 탑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형 함정이라 하더라도 R-360 넵튠, RGM-84 하푼 등의 대한미사일로 격침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 모스크바함 침몰 사건으로 증명되었는데요. 하물며 하푼 이상의 위력이라 평가받는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가뜩이나 레이더 성능을 의심받는 중국 함정이 막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현재도 65척의 전함을 실전 배치한 상태이고 향후 100척까지 그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 해군은 기존에 세운 기동함대 전략 등 기존 계획 위에 미사일 전력을 추가하는 것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우리 해군은 중국에 비해 전면전에서 지속 가능한 우세를 장담하기 어려운데요. 여기에 적의 갯대 물량을 초기에 제거할 미사일 전력이 추가된다면 전황을 충분히 뒤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합동화력함은 포기했지만 우리는 절대 중국의 팽창 정책을 용납할 수 없는데요. 합동화력함의 빈자리를 메꿀 대한민국 해군의 대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4년 6월 6일 합동화력함 개발 영상입니다. 미 해군은 1990년대의 이지스 구축함과 연계해 화력을 지원하는 공격용 함정 아스널10에 대한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합동화력함이라는 이름이 미사일 등으로 화력에 몰빵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듯이 아스널10의 아스널이라는 말 자체가 무기고라는 뜻인 걸 감안하면 그 목적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널10의 기본 무장은 일반적인 전투함과 마찬가지로 155mm 함포가 한문 있는데요. 이외의 무장은 전부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미사일을 발사할 수직 발사 장치 VLS가 무려 500여 셀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아스널10에 탑재하는 미사일은 거의 함대지 함대함 미사일로 오로지 공격에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셀 하나의 미사일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류에 따라 한 셀에 4개의 미사일까지 탑재할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 최대 2,0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스널10이 한 지역에 2,000발의 미사일을 모두 발사했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곳은 불지옥이 펼쳐져 한바탕 난리가 난 후 꽤 오랫동안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아스널10은 계획 단계에서 폐기됐고 미국은 이후 아스널10의 건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미 해군은 이렇게 강력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아스널10 건조 계획을 왜 포기한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공격에 모든 초점을 맞춘 아스널10의 장점이 단점으로도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아스널10에는 약간의 대공방어 능력은 있었지만 지상 공격용 미사일 탑재량을 늘리기 위해 해군 전투함정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대공, 대함, 대잠 장비는 모두 제거하다시피 했습니다. 위성을 통해 목표물 정보를 받는 시스템이라 자체적으로 목표물을 탐지하기 위한 레이더나 소나도 장착하지 않아서 3만 톤에 달하는 거대한 선박에 미사일만 싣고 다니다 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다목적 능력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엄청난 미사일을 탑재하고 다니고 유사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뛰어난 장점이지만 취약한 방어 능력으로 인해 만약 격침되기라도 한다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결국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부각된 아스널10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상상 속의 함정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아스널10과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의 합동화력함의 개발 계획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도 포기한 무기체계를 감히 너희들이 완성할 수 있겠냐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합동화력함은 대한민국의 작전 환경에서는 미국과 다른 전략적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요. 먼저 대한민국의 작전 지역은 미 해군의 작전 범위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양을 넘나들며 작전을 펼치는 미 해군에 비해 대한민국은 한반도 근해를 중심으로 짧은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방어 능력이 약한 합동화력함이라고 하더라도 짧은 중심을 가진 한국의 작전 특성상 북한이 합동화력함을 탐지하고 격침시키기 위한 대함 작전을 펼치기 전에 먼저 북한의 주요 지휘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제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미사일의 수량이 넘친다는 것도 합동화력함의 개발을 기대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2016년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장사정포 전력의 70%를 24시간 안에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미사일 전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현재는 북한 전체를 초토화하고도 남을 수량의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미사일 자원들을 활용할 추가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도 한국형 합동화력함 개발에 불을 지폈습니다. 특히 지상기지들은 고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적의 특수부대 침투와 선제 공격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상기지의 단점을 해상의 합동화력함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합동화력함 개발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시각에서 전략적 장단점들을 분석하고 합동화력함의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합동화력함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시선들은 존재합니다. 미국의 아스널시 프로젝트가 폐기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취약한 방어력이었습니다. 합동화력함은 철저하게 미사일 전력에만 초점을 맞춰 방어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레이더, 소나 등은 물론 방어 무기까지 전무한 아스널십의 취약한 방어력과 탐지 능력이 결국 미국의 프로젝트 폐기 및 치명성 분산 전략으로의 선회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미국의 프로젝트 폐기 이후 시간이 지난 현재의 그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적위협이 바로 무인잠수정인데요. 북한의 무인잠수정 해일은 느린 속도로 인해 일반적인 전투함의 가스터빈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공격이 제한되지만 합동화력함은 비용의 문제로 가스터빈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속도가 느립니다. 이 말은 결국 해일에게 있어서 합동화력함은 공격하기 쉬운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방어력이 취약한 합동화력함의 단점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목인데요. 만약 백발 안팎의 대한민국 주요 미사일 전력을 탑재한 합동화력함이 북한의 무인잠수정 해일에 의해 파괴된다면 탑재한 최첨단 미사일들도 함께 그대로 수장됩니다. 적의 공격 표적이 되기 쉽다는 문제도 있지만 격침 시 발생하는 전력 공백도 합동화력함의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합동화력함의 방어력을 보완하는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미 이러한 단점까지 보완할 대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앞서 합동화력함을 개발하려다가 중도 포기한 타국의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보완점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합동화력함과 함께 미사일을 분산 배치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함정들의 보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차기 KDDX 6척의 구축함에 함대지 탄도유도탄 탑재를 계획 중인데요. 이들 전투함의 배수량을 500톤 정도 늘림으로써 6에서 8발까지 탑재가 가능토록 다른 전함을 보완하자는 대책도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치명성 분산 전략과도 결을 같이합니다. 특히 합동화력함의 방어력 자체를 보완하기 위해 레이더를 달고 헬기 경납고를 설치하는 비용보다는 적어 경제성 측면에서 이득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현재 8,000톤급의 100발 이상을 탑재한다는 설계를 하향 조정하여 4,000에서 5,000톤급으로 배수량을 낮추고 30발에서 40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중형급으로 설계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수량도 기존 계획인 세대에서 중형급 6척으로 증가시켜 적이 추적해야 하는 소요를 높이면 적의 전력 분산은 물론 생존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량형 근접 방어 무기 체계와 항공전력이 운용을 갖추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대공방어 이지스 시스템은 설치를 위해 막대한 비용과 운용 인력이 필요하여 합동화력함 취지와 맞지 않고 타스예인형 음파 탐지기나 HMS 선체 고정형 음파 탐지기는 선체를 특수하게 제작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에 반해 CIWS는 자체적으로 수색하고 추적 및 공격을 가능케 하는 완전 자동형 무기 체계로 장착하는데 지출되는 비용도 적고 선체의 크기를 바꿈으로 드는 비용도 억제 가능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받습니다. 때문에 하나오션이 선보인 합동화력함 모형에서도 함수 부분의 함포 대신 CIWS 국산 근접방어 무기체계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오션은 합동화력함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한 보완책으로 CIWS를 선택해 개념 설계를 했습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합동화력함의 단점들을 군 당국과 개발업체가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함께 적절한 대응체계 탑재를 논의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합동화력함은 그 단점을 충분히 보완해 앞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인력입니다. 미사일 부대 운용에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 군에서 이를 감당하기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동화력함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합동화력함 한 대에 100발의 미사일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은 100대의 미사일 발사대를 단 한 척의 군함이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합동화력함을 건조하는 첫 번째 이유인 플랫폼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단숨에 쏘아낼 수 있는 미사일이 늘어나면 우리의 적이 될지 모를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쉽게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단 한 차례 투사할 수 있는 화력이 미사일 60발에서 300발 이상으로 폭증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은 한국을 선제 공격해서 얻는 이득보다 한국을 중립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이득이라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에서 합동화력함의 또 다른 건조 이유인 은밀성의 증대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정찰위성과 무인기 등 막강한 감시정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과 우리가 싸우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군사기지 위치 대부분을 중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상정한 채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합동화력함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합동화력함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만약 합동화력함이 이 함정의 특징을 이용해 다도해로 소문난 남해나 서해의 여러 섬 뒤편에 숨는다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도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스텔스 미사일함이 되는 건데요. 중국으로서는 발사 위치조차 특정할 수 없는 대규모 미사일에 타격당할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당연히 아무리 중국이 막장국가라 하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전쟁 억지력이야말로 합동화력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처럼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무기체계인 만큼 합동화력함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넘지 않고 포기하기에 합동화력함은 대한민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무기체계인 것도 사실입니다. 합동화력함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우리 국민들 앞에 위용을 드러내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